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기후변화 등으로 농가 소득은 정체되고 식량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식량 부족의 해결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을 구성하는 기술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모두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온실로부터 국내의 스마트팜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입니다. 1세대 같은 경우는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CO2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2016년도부터 이제 개발돼서 실제 이제 농가에 보급돼 있고요. 내 말을 잘 듣는 똑똑한 것들이 이제 내 웹 속에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스마트팜 개발의 배경엔 이제 농사도 좀 편하게 하자였다고 합니다. 원격 시설 제어가 주요 기능이고 통신 기술이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1세대 스마트팜은 현재 농가에 가장 많이 보급됐다고 합니다. 예, 스마트 온실 환경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곳에서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난방기라든지 LED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저희들 손 안에 있는 컴퓨터에도 연결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안에는 지금 현재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딸기가 심어져 있습니다. 2세대 스마트팜의 상용화는 2030년이라고 하는데요. 인력은 조금 쓰고 기술은 더 많이 쓰자. 2세대 스마트팜의 목표라고 합니다. 정밀 생육 관리가 주요 기능이고요. 통신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핵심 기술입니다.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CO2, 그다음에 배지 온도 균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입니다. 도심에선 볼 수 없는 희한한 풍경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느 샐러드를 판매하는 곳과 다름이 없는 이곳. 이 세대의 스마트팜의 기술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야채가 좋아요. 부드럽고 연하고 싱싱한 그게 좋아요. 여기서 하면은 그냥 이동하는 공간이다라는 게 굉장히 컸는데 어떻게 좀 차가운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좀 여유롭게 앉아서 건강 챙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좋아요. 하긴 지하철역 안에서 샐러드를 먹는 것 자체가 신기한 풍경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바로 이 농장 때문입니다. 수직으로 6단의 재배 베드가 놓인 이 농장 형태를 버티컬 팜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티컬 팜은 파종에서 수확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둡고 공기가 좋지 않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키우는 식물? 안전할까요? 이산화탄소, 빛, 온도, 습도, 이제 배양액 이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게 ICT 기술인데요. 미세먼지랑 이제 극심한 기후 변화, 자연재해 이것을 안 받기 때문에 지금 365일 내내 저희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하루 50kg, 월 1톤 정도의 채소를 생산하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이라 정작 일하는 직원은 적다고 해요. 온도를 바꾸고 싶다, 뭐 습도를 바꾸고 싶다, 아니면 이제 배양액에 들어가는 시간을 바꾸고 싶다. 그런 걸 이제 조절을 하는 건데요. 이제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곳은 메트로팜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국내 최대의 스마트팜 식물 공장을 운영하는 곳인데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농사꾼의 마음에도 바람이 불게 마련입니다. 외부 환경은 곧 농작물의 수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극한기하고 극서기 때 이때 채소 공급이 불균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채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연구하고 관찰하다가 이 수직 농장을 10년 전에 도입하게 됐습니다. 농사는 손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구로 짓느냐? 이젠 농사 도구를 대신해 컴퓨터로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 이분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제 찍히는 측정값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 값이 이상이 생기면은 저희한테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게 모니터링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장점은 생산량이 일정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곳에서 생산하는 샐러드 도시락의 양이 하루에 5만여 개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요즘은 과거와 달리 샐러드 문화가 젊은 사람들 쪽으로 많이 도입이 돼 있고요. 식물 공장에서 키워내는 채소들은 그러한 부드러운 식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자동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철 성분 때문에 이끼가 계속 끼기 때문에 이끼가 끼면은 작물들이 이제 양분 흡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확을 하고 난 후에는 이제 베드 청소를 해서 이끼를 좀 제거하고 다시 양액을 흘려보내서 다시 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기계의 장비 관리 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베드 안에 있는 양액이 pH와 EC와 수온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재래식 농업이 아닌 정보통신 기술로 무장한 식물 공장. 초기 비용이 꽤 높을 것 같은데요. 십 년 전에 초기 투자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리온실 초기 설치비에 비하면 아직도 2배 내지 2.5배 정도 더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초기 투자비를 지금 400만 원대 후반에서 30% 이상 더 절감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부터 재배, 가공에 제품 생산까지 이루어지는 이곳. 미래 한국 농업의 훌륭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스마트 농업 시장에서 아시아, 그중에서도 중국의 강세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중국의 산둥성 진안시입니다. 중국 타이산 산맥의 북쪽 기슭에 위치한 진안시는 산둥의 중요 문화 중심지라고 하는데요. 때마침 진안시를 방문한 시기가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명절과 같이 중국에도 춘절엔 많은 음식을 차려 가족끼리 나눠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엔 이 열대과일로 춘절을 보내는 중국인이 늘었다고 합니다. 동남아 열대지방에서 보던 열대과일 판매와 수요가 증가한 이유. 수입이 아닌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하죠. 火龙果、柚子、莲雾很多的。现在我们北方人非常喜欢热带水果。从我们到山东以来，我们开始就有这个热带水果，到这边一直比较受欢迎。 종류도 많아지고 신선도도 보장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라고 하는데요. 现在我们
年轻人也特别喜欢这些热带水果，但是以前的话，像我们小时候的时候，在北方是很少能吃到热带水果的。但是慢慢长大之后，现在北方的市场上也越来越多的这个热带水果出现，所以我们也是非常喜欢吃它的。 그렇담 궁금한 것은 가격입니다. 比以前能便宜了30%左右。现在运输成本低了，我们热带水果的销量在逐渐的递增。 농업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 중국. 중국 농업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 걸까요? 날이 밝자 비닐하우스의 햇빛 가리개가 스스로 작동합니다. 이곳은 중국 진안시의 한 농업회사가 운영하는 거대 식물원으로 19개 동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식물이 해를 받으며 성장을 준비하면 물 뿌리개 기계는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골고루 뿌리는데요. 그렇게 식물이 충분히 물을 흡수하면 그제서야 사람이 나타납니다. 농가를 위한 농업용 정보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이 농업회사. 这是我们植物本身的一些生理的一些传感器，温湿度、叶面的温度、叶面的湿度，包括果实的大小、茎干的围变。 센서를 이용해 농작물의 상태를 살핀다는 건데요. 一些传感器，包括pH 值啊、EC， 还有我们土壤温度、土壤湿度，这些数据呢，都可以通过我们的平台来进行实时的在线，能显示出来。 농작물에 직접 부착한 센서를 통해 농작물의 상태, 환경이 수집되고 이 수집된 데이터는 온라인을 통해 회사 플랫폼으로 전송된다는 말입니다. 이 기술로 열대과일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산동성 진안시 열대과일의 인기에 회사도 한몫한 셈이네요. 그런데 보통 회사와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회의하다 말고 과일 시식회가 열리는데요. 한두 번 깎은 솜씨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일 시식이 단순히 배고파서 과일이 먹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 업무의 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木瓜明年还种点吗？明年要种，能让它再长得再高一些。哎，这个莲蓉们是冬天肯定不行，不行。冬天能正好零度以下。我们让天下没有难种作物，就什么都能种，是吧？花卉也是我们种了一块儿，像那个园艺花卉的方案里面也包含，比方说大概价格多少，我们算下价格、产量、上市时间，哎，我们有自己一个商业解决方案，它一算，这一亩地能挣10万块钱。 맛과 당도가 뛰어난 열대과일. 이 열대과일 생산 과정엔 스마트팜 기술 외에 또 하나의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那么5G呢，是我们和中国移动公司一起合作的，5G 基站。那物联网技术和5G 技术联合起来呢，就是组成了一个在农业生产自动的去运行，实现对作物生长环境的一个精准调控。 회사
회사의 기술이 궁금하다면 바로 이 기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진보된 무선 측정 센서가 5G 통신을 만나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내고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这是我们公司的核心产品，也是我们整个园区的神经中枢，土壤的、空气的和植物本身的一些传感数据，采集把这些数据呢统一来通过我们这个杯式呢来上传到5G，是我们的无线协调器，再往下面呢是我们的风速风向。还有我们再往下走，这个侧面是我们的雨量检测和这种空气温湿度。最下面那个太阳能板呢，是围绕是围绕在太阳比较好的条件下来对我们的蓄电池来进行供电，1到3公里之内来进行通讯。 1에서 3km 내에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19개 동 온실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장치를 통해 매시간 중앙 웹 플랫폼에 업로드가 된다고 해요. 那么这个园区是全球第一次在温带地区 栽培这些典型的热带水果，那么就是因为，我们通过物联网和大数据，建立了一个完整的数字园区。 예전엔 관상용, 요즘엔 건강을 위한 차로 사용하는 모과. 바로 이 과일이 모과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과와는 다른 열대 과일입니다. 이곳 온실에서 최근 가장 많은 수확량을 자랑하는 작물이 모과입니다. 정보통신 기술로 관리하기 때문에 맛, 당도, 있는 정도 등이 균일하다고 합니다.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요. 기업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然后我们所看到的这个界面，就是我们现实中的物理农场所对应的一个数字农场，就是我们物理农场中发生的所有的环境数据，都在我们的这个数字农场可以全部的呈现出来。我们这个技术的话，已经从5年前已经开始进行开发了，进行逐步的完善，并且向全球最高层次的最高技术这么一个层次来进行发展。因为我们有很多核心技术已经出口到了以色列，还有欧洲很多国家，就是我们在这个方面是有制高点的。 중국 정부는 농업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옛날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위해 교육을 시행하는데요. 회사 또한 정부의 행보에 발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现在这木瓜就需要浇水了。好。需要浇水的时候呢，咱有一个自动喷水设备，自动喷水就这一个，这一个。然后呢，将这个用手机开以后啊，它就通过传输无线传输到云上以后，就是这一个，然后开启，切那一下，然后它的水就过来，过来以后它就开始从这滴灌，就开始浇，会了。 从这开始啊，这里开始喷了。 이런 노력이 스마트 농업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最近看这个土壤的湿度还是在下降，不过这样一个方式的话，还是继续维持几天，暂时的不要给它浇太多的水，是无线传输的。 用起来也非常的方便啊！在这个界面的话，你随时都可以看到，要很熟练的来运用这些东西。 스마트 농업의 열쇠를 가지고 미래 농업의 문을 연 것은 바로 중국 정부입니다. 我们在建这个园区以后啊，政府给我们大的支持，
然后呢，从农民手中给我们流转土地。原来种粮食的时候，1亩地的收入也不高。这样的话，我们政府会给老百姓、给农民一部分土地补偿。现在的农民年龄都比较大，对南方的植物的种植了解也比较少。这样的话，我们就每个月或者是定期给他做一个技术培训，这样他们慢慢的掌握。 이분들은 현재 회사에서 정기적인 스마트팜 교육을 받는 농민들입니다. 이 거대 온실에서 농민들의 스마트팜 농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해요. 这个大约有多高的一个？这个是6米的一个高度啊，我们这整个高度是6米啊。将来的这个遮阳网内遮阳就是在这样一个平面上，这样一个站里边的这个种植。 3만 제곱미터. 스마트팜 온실의 크기를 이처럼 크게 제작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首先，第一点呢，我们的这些农民，附近的这些农民，就说以前他们是农民，他们就是说在他自己的一些少量的土地上再进行耕种，他的经济产出非常的低。将来我们这个联农温室建起来之后呢，我们这物联网管控的这个联农温室建起来之后呢，我们的农民就会转变为一种产业工人的形式，来和我们共同来促进这个农业种植。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스마트 농업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분처럼 말이죠. 50年前你这个情况不敢想，那时候你这个说这个机械化很少，你连使了这个拖拉机都没有。那时候，咱这个工业没有这么发达，时代发展的很好，我们种地的也有很大的收获。 중국의 스마트 기술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떤 스마트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국의 사과는 이곳을 거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곳 충주 거점 산지유통센터는 사과 유통의 요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과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과를 선별하면은 중량, 색깔, 당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구분한 거에 따라서 이제 바코드를 붙여가지고 바코드를 인식해서 로봇이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팔처럼 생긴 이 로봇의 이름은 구분 적재 로봇입니다. 로봇 한 대당 9명의 몫을 해낸다고 하는데요. 20kg 내외의 사과 상자를 등급별로 선별해 쌓는 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70톤 정도 선별을 하는데 그 상자 수로 따지면은 한 5천 상자 됩니다. 그거를 다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적재를 했었는데 그 일의 80% 정도를 로봇이 하다 보니까 인력난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안전사고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해요. 태안의 한 축산 농가입니다. 이곳 축사는 2,000제곱미터의 넓이로 170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이 소들의 주인인 장대옥 씨입니다. 소들 이렇게 만져주는 걸 좋아해요. 소만 보면 웃음이 절로 난다는 장대옥 씨. 그 웃음 뒤엔 그간의 고충 아닌 고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 170도 정도 급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톤 정도를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되는데
사람이 꼭 항상 지켜서 있어서 아침 저녁 꼭 조였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원래 마음대로 출타를 할 수가 없었죠. 외출을 포기하고 사육에만 힘써야 했던 지난날의 문제. 그 문제를 이 로봇이 해결해줬다고 합니다. TMR 사료급이 로봇을 소개합니다. 소에게 먹이를 줄 시간이 되자 로봇이 움직입니다. 자체에 장착된 각종 센서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 로봇. 바쁘게 움직여 도착한 곳은 축사에서 10m 떨어진 사료 배합기 앞. 조사료, 흔히들 건초라고 불리는 이 사료를 미리 설정한 양만큼만 받는다고 합니다. 사료를 다 받은 후 또다시 바쁘게 움직이는 로봇. 로봇이 등장하자 소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0개월) 미만의 송아지가 모인 곳에는 적은 양을, 큰 소들에게는 이보다 많은 사료를 주는데요. 시간, 공급량, 횟수, 양을 미리 설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걸 하고 나서 일단 가장 편리한 점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 조사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시간에, 밥 주는 시간에 꼭 여기 와서 안 있어도 되고 다른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일손이 부족해 하루에 2번 한꺼번에 많은 양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장대옥 씨. 이제는 하루에 4번 적당량의 사료를 줄 수 있다고 해요. 소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대사성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로봇은 질병 예방 측면에서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소는 로봇에게 맡기고 그 시간에 그간 하지 못했던 일을 한다는 장대옥 씨. 무엇보다 개인의 생활, 저녁이 있는 삶을 찾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합니다. 로봇은 사전에 사료 주는 시간과 공급량을 설정하면 별도의 조작 없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바닥에 심어놓은 마그네틱 자석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봇을 주인으로 착각해 사료를 더 받으러 소가 머리를 내밀면 로봇은 정지. 소의 안전을 위해 소가 가까이 오면 일시 정지를 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됐다고 합니다. 할 일을 마친 로봇. 로봇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충전기. 사료 급여를 마치면 충전기로 가도록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 급여 시스템이 이게 에러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지금 한참 썼는데 에러가 없어요. 전기요금 충전은 그 배터리 충전하는 거 그런데 그건 별로 그렇게 전기요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런데 이제 이게 가격이 좀 더 다운이 되고 그런다면은 이게 여건만 맞으면 솔직히 이 큰 농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재 로봇이나 수목이 급이 로봇처럼 농사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AI와 로봇. 좀 더 많은 곳에서 좀 더 다양하게 쓰일 AI 로봇 개발은 현재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의 최대 장점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수만 가지 실패를 미리 겪고 인간에게 최적의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타보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경운기. 농촌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운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손에 물과 흙을 묻히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VR 체험.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AI와 농업. 이 둘의 만남은 우리 미래의 먹을거리 식량 부족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농업의 AI 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작습니다. 바쁘게 아침을 시작하는 이 청년. 비닐하우스의 천장을 열고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하는데요. 청년 농부 윤태훈 씨. 그가 농사 짓는 작물은 딸기.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35년간 흙을 떠난 적이 없는 베테랑 농부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농수산대학을 나와 가업을 잇고 있는데요. 스마트팜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수확하고 출하까지 되는 그런 농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가 100%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긴 해요. 100% 기계화는 어려워도 스마트팜을 실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구입한 CO2 기계. 그런데 어째선지 작동이 멈췄네요.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작동은 안 되고 지금 업체 통해서 수리는 요청은 해놨는데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는 아버지 윤강선 씨. 손에 흙을 묻혀가며 재래식 농업으로 농사를 지어온 그의 농업 철학은 무엇일까요? 식물하고 나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 된다라는 거. 뭐 기계도 좋고 하지만 내가 식물을 직접 보고 느끼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기계를 믿지는 않습니다. 자동을 안 믿어요. 농사에 대한 철학, 스마트팜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하지만 스마트팜을 시작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진짜 속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하면 좋죠. 뭐 좀 내가 몸이 이제 덜고도 아프고 뭐 자동화가 되니까 좋긴 한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뭐 어떻게 엄두를 못 내요. 스마트팜의 높은 장벽, 역시 비용이 문제입니다. 이런 스마트팜의 비용을 직접 해결한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전남 고흥의 한 버섯 농장인데요. 지금 자라는 버섯은 겨울철 버섯인 송화버섯이라고 합니다. 버섯 농사에 뛰어든 지 1년, 아직 새내기 농부인 김바오 씨, 옆엔 동업자 이강일 씨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저비용으로 꼭 필요한 요소들만 이제 구성을 해서 저희 시스템을 만들고 직접 재배를 해보니 초기에 비용을 많이 투자한 그 멋있고 그러한 이제 스마트팜과의 그 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IT 전문가인 두 사람. 23년 경력을 가진 두 사람은 스마트팜의 높은 비용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전문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두 사람만의 힘으로 스마트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IT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공급하는 시스템들은 좀 더 헤비하고요. 비용적으로나 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는 20평 정도 규모의 항온환 습기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약 2천만 원 이상의 비용, 공조 비용만 그렇게 발생을 하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냉방기를 별도로 처리를 하고 각각의 항온환 습기에 있던 기능들을 요소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만 넣다 보니까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스마트팜을 구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IT 전문가이기에 가능했지만 앞으로 스마트팜 상용화의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기계가 사람의 일을 다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농민의 생활, 농민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것이 IT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령화와 일손 부족을 해결할 수 있어 점점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농업용 로봇. 이미 농업 강국인 해외는 드론으로 농약을 치고 자동 물 공급 센서로 물을 주고 익지 않은 딸기와 익은 딸기를 구분해 딸기를 따는 나라가 있습니다. 더 이상 뜨거운 태양 아래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나라들.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그 길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팜 시스템의 선진국인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이미 SF 영화를 방불케 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많은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가 끊임없는 나라입니다. 네덜란드를 넘어 세계 최고의 농업대학이라 불리는 와게닝겐 대학. 지난 2019년 9월에 세계 농업 AI 대회가 열렸는데요. 세계의 다국적 기업과 AI 농업 인재들로 구성한 21개의 팀이 이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예선전은 24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젊은 인재가 모여 AI 농업에 대해 연구하는 이 대회. Tomatoes. Number 4. Tomatoes. Number 2. Digilog. Congratulations.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디질로그 팀이 예선전 2위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요? 문 박사님 한마디 하시죠. 이게 다 제 덕분인 것 같고 제가 없었으면 어디에 올라갔을까 싶어요. 한국 그 에그테크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개 기업, 기관 대학에 소속된 14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디질로그 팀. 한국이 뭐 이런 원해나 그린하우스 쪽으로 굉장히 발전이 된 나라도 아니고요. 실제 예선전에서는 가상의 환경에서 어떤 재배를 이렇게 하게 되는 형태인데 그런 것들을 사실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5등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선을 통과한 5개 팀은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의 유리 온실에서 직접 토마토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무려 7개월 동안 진행한다고 해요. 이 박스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나요? 박스 안에는 열어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네네네네. 안에는 리눅스 컴퓨터 산업용 PC랑 뭐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저희가 컨트롤러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디질로그 팀은 인공지능 강화학습 분야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디지털 트윈 개념을 농업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얻어진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얼마나 자랐는지, 입의 크기는 얼마나 됐는지 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장시간 진행하는 대회인 만큼 결승전을 준비하는 디질로그 팀은 연말 연초 행사를 모두 반납하고 결승전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작물이 어리고 정식한 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원격으로 사람이 재배를 하다시피 인풋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AI가 전략을 짤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주고 계신가요? 네, 이건 사실 그쪽 ML 학습된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한번 쭉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문프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그
일단 인터페이스가 완료되어서 전문 전략이랑 또 머신러닝이나 AI 인공 전략에 비교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질로그 팀의 실질적 수장인 서현건 박사는 AI 농업 전문가로 AI 농업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AI라든지 머신러닝 부분들이 다양한 우리 삶의 영역에서의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작은 규모의 농가들에게도 어쩌면 뭔가 가치를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승전은 2020년 6월에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 디질로그 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 AI 농업의 발전을 가져다 주세요. 지금 현재 그 AI가 시도해주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분간은 우리 사람의 의사결정을 돕는 보조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무인 자동화가 실현될 3세대 스마트팜 시대가 앞으로 5년 내에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온실 상황 알려줘. 현재 온실내 습도가 적절하여 기존 제어 방식을 유지합니다. 지난주 토마토의 생장이 표준 모델과 비교했을 때 줄기 두께는 굵고 생식 생장의 경향이 보입니다. 유동펜 작동. 유동펜을 작동시켰습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3세대 스마트팜 원천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농업 위성과 드론으로 수집한 영상을 기반으로 작물을 분류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말로 농사를 짓는 시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생장 길이하고 줄기 직경이 어제에 비해서 얼마나 자라고 얼마나 커졌는지 이 사진을 통해서 재보고 있습니다. 이파리를 찍어서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또 어떠한 충에 걸렸는지 사진의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토마토와 또 파프리카, 딸기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제 개발함으로써 다른 여러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작물들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기존 1,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보다 고도화하고 품목도 4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해 상용화 단계까지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로봇화를 실현하는 것이 이제 3세대 기술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지 면적이 협소하고 호당 경지 면적이 1.5헥타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술을 투자하는 그런 농업으로 가지 않고서는 농업인들이 소득을 향상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는 농업, 이것이 한국 농업이 갈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1등 국가를 국가 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그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남부터미널 유휴시설의 전체 면적 5,629제곱미터, 길이 180m 규모의 대형 메트로밸리를 건설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서울교통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작물 생산은 물론 창업농 육성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메트로밸리가 완성되면 세상에서 가장 긴 메트로팜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IT 강국 대한민국. 5년 뒤 AI 농업 강국을 꿈꾸며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는 수많은 전문가,
연구원, 개발자, 그리고 농민 여러분. 농업혁명을 꿈꾸며 AI 농부의 탄생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밥 주는 거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 시간이 많아요. 과학 농사를 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들 세대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기계가 100%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긴 해요. 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은 데이터 농업, 디지털 농업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앞장서는 것이 아마 스마트 농업이 아닌가. AI가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